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닌 제가 왜 두 번째 인생이라고 했냐면요. 제 인생은 그 일을 계기로 주변 환경도 마음가짐도 모든 게 다 달라졌거든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요. 저에게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소위 시집 잘 간 여자였어요. 제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자수성가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죠. 남편은 원래 미용 제품 제작 및 납품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로 본인이 스스로 미용 제품 개발을 하게 됐고 그 후 사업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제품력이 좋고 남편도 죽을 둥 살 둥 영업을 하면서 회사를 키우려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회사도 크게 성장했고 남편은 젊은 나이에 그럴듯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저는 남편 사업 초창기 때 소개로 만났었고 남편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보통은 남자가 확 잘 되거나 돈을 잘 벌게 되면 딴 마음을 품는다는 말도 많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고 자기가 호강시켜 주겠다고 결혼해 달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남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빛이 났고 멋졌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의리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남편, 큰 평수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신혼생활.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사실 저만 보자면 집안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하고 특출난 부분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더욱 저더러 시집 잘 간다는 말을 많이 했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반년 뒤에 소중한 저희 아이도 생겼어요. 아이를 키우며 집안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바빴어요. 해외 수출 사업도 시작한다고 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야근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출장도 몹시 잦았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보는 시간이 길었어요. 아니, 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다수였습니다. 육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만 했고요.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볼 여유조차도 없었거든요. 한 번씩 아이를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컸느냐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요.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구나,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에 자주는 않아도 오면 식사라도 거하게 대접해주고 갖은 정성으로 챙겼어요. 제가 음식 솜씨는 또 좋은 편이라서 남편도 제가 차려주는 밥을 너무 좋아했죠.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집안일에 몹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경을 쓴 정도가 아니라 집착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집은 보통 장난감이나 아이용품으로 어수선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집을 거의 모델하우스처럼 쓸고 정리하고 관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쓸고 닦았는데 바닥도 무릎 꿇고 직접 걸레질을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보고 서서 걸레질하는 용품을 사주신다고도 했지만 저는 일일이 서랍 하나하나 바닥 모서리까지도 직접 닦고 문질러야 했습니다. 남편이 집이 너무 광이 난다고 말할 정도였고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니까 저는 아이 잘 보고 집안 관리 철저히 하고 음식 신경 써서 하고 제 딴에는 저희 부부가 참 이상적인 부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남편에게 나도 내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남편은 집에 많이 오진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아이와도 좀 서먹했죠. 남편 자체도 자식한테 큰 애정이 있거나 표현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남편과 아들은 좀 어색해하고 서먹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희 집에는 큰일이 닥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그나마 빨리 조치를 취했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 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까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줄 알았던 어머님이 한순간 거동까지 불편해질 정도로 안 좋아지신 거죠. 남편은 저에게 간병을 맡아줬으면 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없는데 요양병원 보내고 싶지 않고 제가 집에 있으니 좀 맡아달라고요. 말은 부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라는 명령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남편은 은연중에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고 경제력이 없으니 자기 얘기를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도 어렵고 불편한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아픈 시어머니다 보니 그게 더했죠. 저희 어머님은 마비 증세에 언어 장애까지 있으시다 보니 생활과 소통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가시는 것도 불편해하셨고 밥 먹는 거, 씻는 거, 옷 입는 거 전부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어요. 게다가 말이 잘 통하질 않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길 때도 많았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옆에서 간병하다 보니 제 생활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거동 불편하신 어머님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늘 집에만 매여 있어야 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서글프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맙다, 당신이 도와줘서 너무 힘이 된다 등등 저를 다독여주며 고가의 가방이나 현금 등을 용돈처럼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나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남편 입장에선 너무 편했을 것 같네요. 저한테 자기 엄마 몽땅 맡겨놓고 본인은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씩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돈이나 쥐어주고 비싼 선물이나 쥐어주면서 달래는 것밖에는 한 게 없으니까요. 저도 가족이니까 내 부모다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잡으며 어머님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편찮으시니 갈수록 근육도 퇴화하고 점차 야유어지셨어요. 제가 아무리 갖은 재료로 음식을 해드려도 나중에는 입맛도 없으신지 잘 안 드셨고요. 그러다가 6년 정도 지났을 무렵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동안 모시고 산 정이 있다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참 슬프기도 하고 더 잘해드릴 걸 후회도 되더군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편으론 이제 내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이제 내일이 끝났구나 싶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참 복잡하더라고요.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당신 덕에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 없는 집도 익숙해질 무렵 남편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태까지 엄마 모신다고 고생 많았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내가 비용 다 해줄 테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손준이 데리고 여행 갔다 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비행기 티켓, 숙소까지 다 본인이 준비를 했어요. 너무 고마웠고 저도 힐링이 필요했던지라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행 갈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사이 멋지다, 사이 잘 둔 덕에 호강한다고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여행을 갔다 오고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을 시작했죠. 일주일가량 집안일을 못했다 보니 집안일부터 싹 하려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거의 잠만 자듯이 했기에 집이 지저분해지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주일이나 집을 비웠으니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겠더군요. 그런데 주방에 가보니 남편이 썼던 물컵과 맥주컵들이 대충 씻겨서 건조대에 올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물로만 대강 씻기 때문에 제가 다시 씻으려고 하나하나 다 꺼냈는데 그 순간 저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왜냐면 맥주컵 하나의 입구 부분에서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거든요. 물로만 대강 씻었다 보니 미처 지워지지 못한 자국이었죠. 그걸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여자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고 이 컵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이 컵을 썼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싶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일단은 컵들을 다 씻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채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저희 안방 침대에서 그것까지 발견했어요. 바로 긴 머리카락이요. 저는 머리가 단발이고 염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긴 염색머리 머리카락이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없는 틈에 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 것을요. 저는 청소를 멈추고 침대에 앉아 몇 시간이나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머리카락이 있을 이유도 컵에 립스틱 자국이 있을 이유도 없겠죠. 저는 고민 끝에 그날 밤 늦게 집에 와서 바로 잠이 든 남편을 확인하고는 남편 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어요. 돌려보니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찍혀 있더군요. 사장님, 사장님 하는 여자 목소리였고 남편도 좋아하며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 먹고 들어갈까 등등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를 듣는데 정말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차 안에서 울었다가 머리를 쥐어 뜯었다가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깨워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던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안다. 방금 내 귀로 확인했다라고요. 남편도 당황하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여태까지 지켜온 내 생활이 있는데 이혼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그냥 덮겠다. 더 이상 캐지도 않을 거고 묻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장 그 여자와 끝내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잘못했다고 제 말대로 하겠다고 작게 말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은 덮고 넘어가는데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후 한동안 남편은 집에도 일찍 왔습니다. 회사 일로 매일 바쁘다고 하더니 들킨 이후로는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일찍 퇴근하더군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고요.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 생각하니 잠도 안 오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남편을 잡돌이하면 남편이 더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어그러진 믿음은 덮어둔다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다시 전처럼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고 회사 일을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일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만나러 갔구나. 그 여자랑 같이 있겠구나. 머리가 돌 지경이었고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초반에만 저한테 미안해하고 눈치를 봤지 나중에는 그런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도 한 친구인데 흥신소를 통해서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흥신소도 사기인 업체가 대다수라서 자기도 한번 돈만 날린 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아름아름 소개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일 처리가 정말 깔끔하더라. 그곳 덕분에 우리 남편 바람 잡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그 친구는 제가 흥신소를 찾는다는 말에 너네 남편 바람 피냐고 놀라더군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알아볼 일이 있다고 대강 둘러댔어요. 그리고 그 흥신소 연락처를 받아내서 연락했죠. 남편의 정보를 주고 그 여자와 아직도 만나는지 알아보고 증거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에 다시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그 여자와 여전히 만나고 있었고 증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흥신소 직원 말로는 그 여자가 남편 회사에서 실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정확한 채용으로 뽑힌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그냥 꽂아준 것 같대요. 아마 그 전부터 내연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에 자주 간다고 했고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도 다 찍혀 있더군요. 그 여자랑 회사에서 같이 퇴근해서 차 타고 가는 사진이며 어깨 동무한 사진도 있고요. 아마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것 같은데 공공연한 내연관계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나 싶기도 하고 배신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예쁘더라고요. 남편은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외적으로도 딱 남편의 이상형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지 나한테는 자기 엄마 간병까지 시켜놓고 자기는 뒤에서 조카뻘이네랑 놀아나고 있었구나 싶었죠. 흥신소 직원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좀 더 캐야 되느냐 했고 저는 추가금 걱정 말고 좀 더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요. 그렇게 증거를 들고 온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 여자랑 안 깨진 거 안다. 오히려 회사에 그 여자를 직원으로 등록까지 한 거 안다. 네 자식 낳아주고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걸렸을 때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더니 이번에는 그러지 않더군요. 오히려 자기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캤느냐며 제가 무섭답니다. 그러면서 들켰으니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아 죽겠답니다. 그 여자랑 계속 만나고 싶다고 대놓고 그러더군요. 그럼 나는 뭐냐고 물으니 당신은 집에서 살림 도와주고 자식 키워주는 집사람이랍니다. 그 여자는 애인이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남편에게 이혼을 원하냐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살기도 힘들지 않겠냐 그럽니다. 이혼해달라 그거죠. 얼마나 그 여자한테 미쳐있으면 조강지처고 자식이고 나 몰라라 하고 이혼해달라 하는 건지 화가 나다 못해 그냥 서글프더라고요. 네가 사람 새끼냐고 울고불고 가슴을 쳤지만 남편은 본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고생한 거 알아. 우리 선준이 이만큼 잘 키워주고 6년 동안 엄마 간병해준 것도 고마워. 나 그거 모르는 인간 아니다. 이혼만 해주면 더 묻고 따질 것 없이 이 집 당신 줄게. 당신이 아무리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정도 계산은 되잖아. 이 집 지금 얼만 줄 알지? 라는 겁니다. 그 아파트 시세가 좋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적선이라도 하듯이 이 집 줄 테니까 순순히 이혼해달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계산으로만 따지면 이 집을 얻어내고 이혼하는 게 저한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쓸모없는 인간, 이제는 꺼져줬으면 하는 인간이 됐다는 게 정말 비참하더군요. 지네 엄마 간병시킬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간병 끝나고 저도 제 생활 좀 해보려 하니 이혼해달라 하고 이용만 당했다 생각하니 정말 눈물만 났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는지 저한테도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도 본체 만체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남편은 아파트 시세를 따져보라면서 계속 버티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재산 분할 절대 못 받을 거라고 반협박까지 합니다. 저를 위한 거라는 그 말이 정말 구역질 나더군요. 그러던 찰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을 찾아갔고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흥신소 직원이 대뜸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사모님, 이 여자 좀 꾼 같던데요? 라고요. 네? 꾼이요? 예,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단 이 여자 이름은 임지이고 나이는 33살. 작은 토킹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 안 합니다. 아마 이 토킹바에서 남편분하고 만난 것 같고 현재는 남편분 회사에 실장으로 직원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말이 직원이지 출근은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여자 좀 캐보니까 과거에는 술집을 다녔더라고요. 술집 여자예요? 예, 고등학교 중퇴고 그때부터 그쪽 일 한 것 같아요. 나름 술집 다닐 때는 에이스로 뛰었던 것 같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이 여자가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서는 그 여자가 웬 폐건물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찍힌 겁니다. 이게 뭐죠? 여기가 그냥 겉으로는 운영 안 하는 폐상가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안이 사설 도박장이거든요. 네? 그 여자가 드나드는 곳이 도박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박꾼이라는 건가요? 예,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그냥 도박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도박장 운영하는 마담하고 친한 사이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래서 제가 꿈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호구 잡아서 이런 도박장으로 유입시키는 바람잡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 일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제 말은 남편분이 좀 당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여자한테요? 예, 뭐 진짜 애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엔 작업 치는 걸로 보이는 게 크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서 죽겠다는 그 여자. 그런데 사실은 전문 도박꾼의 남편에게 작업하는 걸 수도 있다니요. 저는 일단 자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진들 다시 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아느냐, 너는 등신같이 속고 있는 거다 라고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여자한테 미쳐서 가정이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친 그 인간한테 그 여자의 실체를 알려줄 이유 없었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진짜 꾼인지 남편이 작업 대상인지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추측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여자라는 것을 안 이상 저는 남편에게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받아오라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남편은 신나서 이혼 서류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 작성 전에 일단 이 집부터 나한테 옮겨줘라.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해라. 그러면 바로 협의 이혼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양육비에 대한 각서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느냐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도 없이 거적대기만 같이 살면 뭐 하겠어. 그 여자가 운명 같다고 했지. 자식이고 아내고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선택한 여자니까 그 여자랑 100년 만년 행복해라. 양육비는 보내도 우리 앞에는 나타나지 말고.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아빠인데 어쩌고 개소리를 하길래 네가 솔직히 아빠로서 애한테 무슨 애정이 있느냐. 이제 와서 괜히 아빠 노릇 할 생각 말고 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끝까지 아이가 원하면 어쩌고 말은 했지만 이미 그 여자와 새살림 차릴 생각에 눈이 돌아가 있더군요. 자식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숙려기간 끝에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부터 팔았어요. 이제 아이도 제가 키워야 되는 마당에 굳이 이 넓고 비싼 집 필요 없고 미천으로 뭐라도 시작해야 했거든요. 제가 마땅한 경력도 없어서 취업도 힘들다 보니 제 특기 살려서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남편이 전화와서 괜히 집까지 날리지 마라, 장사는 아무나 하냐며 비웃길래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여간의 시장조사와 준비 끝에 유아식 전문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음식 솜씨는 나름 자신 있었고 준비도 열심히 한 덕에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부잣집 사모님으로 지내다가 반찬 가게 하느냐고 비웃는 소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일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벌어서 우리 아이 키우겠다는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 다행히 가게는 단골도 많이 잡고 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가게 일에 대해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더 이상 전 남편과 그 내연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좀 띄엄띄엄 하던 남편의 양육비가 끊긴 지도 반년이 넘어갔습니다. 초반 1년까지는 열심히 보내더니 그 후에는 툭하면 미루거나 해서 사람 염장을 질렀는데 그마저도 반년 전부터 아예 끊긴 겁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서 새살림 차렸다 해도 지 자식 양육비는 똑바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싶어 화가 나서 전화했지만 아예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던 찰나 건너 충격적인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노름에 빠져 사업체 제대로 날리고 반페인처럼 산다는 겁니다. 사업체는 진작에 남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흥신소 직원이 예상했던 게 맞았구나 싶고 저도 등골이 쭈뼛한 겁니다. 설마 했어요. 왜냐면 인생에서 사이다라는 게 흔치가 않잖아요. 못된 놈이 더 잘 살기도 하니까요. 그때 흥신소 직원 말 듣고 에라이 똥통에나 빠져라 싶은 마음으로 이혼을 해준 건 맞지만 진짜 남편의 인생이 이 정도로 골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남편의 어리석음에 쓴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도저히 양육비를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독촉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도 얼마든지 저희 아이랑 먹고 살 수 있기도 했고 또 독촉해봤자 나올 돈도 제대로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양육비 핑계로 연락하면 괜히 다시 저희한테 다가올 빌미를 줄 것 같은데 절대 싫었거든요. 이혼과 동시에 남남으로 살기로 했고 아이 아빠든 뭐든 다시는 볼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 연락처 차단했습니다. 양육비 안 받아도 된다. 절대 그 어떤 구실로도 다가올 생각 마라 라는 다짐으로요. 남편의 처지를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본인 스스로 밑바닥에서 시작해 일궈낸 성공.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본인 스스로 본인이 이루어낸 성공을 다 망가뜨린 셈이더군요. 하지만 자기가 다 자초한 일이니 누굴 원망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든 그건 본인 업보니까 알아서 해야겠죠. 자기 엄마 간병해주고 집안 살림과 아이 묵묵히 키워주며 곁을 지켰던 저를 한순간에 욕망으로 저버린 건 남편이니까요. 본인이 잃은 게 무엇인지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보란듯이 잘 살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꼿꼿이 서서 저희 아이 잘 키우고 제 인생 열심히 읽어나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